이 영상에는 다산책방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베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만한 영화의 원작 소설을 추천을 해드리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미 비포 유입니다. 이번에 출간 10주년 개정판으로 4월 25일 따끈따끈하게 신간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광고고 제작비를 지원받기는 했지만 정말 올해 제 깐깐한 심사를 거쳐서 네 번째 인생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이 왜 나의 인생책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책이 또 되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줄거리, 첫인상, 영화화, 이 책의 관전 포인트, 하이라이트로 크게 이제 5가지의 파트로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조조 모예스의 미 비포 유라는 책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젊은 사업가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던 윌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C56번이 마비되고 한순간에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C56번은 경추 5번, 6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비가 되면은 한순간에 그냥 사지가 다 마비가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전도 유망한 사업가 생활을 하던 윌은 이제 휠체어가 그의 삶을 규정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윌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해서 6개월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루이자는 6년째 일하고 있는 카페가 폐업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능력도 기술도 없던 그녀는 취업센터에서 사지마비 환자의 6개월 임시 간병인 일을 소개받아서 출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사지마비 환자 윌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고 첫인상은 서로 되게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 끌리게 됩니다. 윌 부모님은 윌이 6개월 뒤에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돌리기 위해서 6개월 간병인을 고용한 거였는데 루이자는 처음에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처음엔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루이자 집의 유일한 소녀 가장이기도 하고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윌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다시 이 일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처음 이 책 협업 제안을 받았을 때 이름이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의 원작 소설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영화가 개봉했고 인기가 꽤 많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딱 그냥 포스터 느낌이 노트북 이런 좀 외국 로맨스 영화 같은 느낌이어서 제 취향은 아닌지라 안 봤었는데 이 책도 처음에 출간했던 표지가 이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서점에서 봤던 표지는 다른 거였는데 그때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썩 끌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산 책방에서 협업 제안을 주셨고 책을 받았을 때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내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처음 걸어 들어온 그 날부터. 전신이 마비된 남자 윌과 마음이 얼어붙은 여자 루이자. 둘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이끌린다. 그러나 윌은 6개월 뒤에 생을 마감하려 하고 루이자는 남은 시간 동안 그의 선택을 되돌릴 참이다.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되게 감동적인 소설인가 보다. 막 엄청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책도 엄청 두껍고 이 책이 영화로 제작이 됐다는 거는 근데 굉장히 반응이 핫했던 거잖아요.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책을 읽기도 전에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는 스포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래서 영화를 먼저 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진짜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고 사실 해피엔딩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둘이 장애를 사랑으로 극복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이어나가서 결국엔 막 몇 년 후에는 사지 멀쩡히 극복해서 생활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결말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윌은 본인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여주가 진짜 아름다운 배우분이신데 작품 속 루이자가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시끄럽고 막 진짜 패션 독특하고 스타스럽고 굉장히 감정적인 남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설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라서 어쩔 수 없는 그 러닝타임의 한계라고 이해되는 뭐 급전개 같은 느낌? 그거랑 별개로 영상미는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생활 영화여서 영어 공부하기 좀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영화는 그냥저냥 했는데 이건 순전히 정말 제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저 진짜 극 이팁이어가지고 오히려 간호사 네이선과 남주가 몰입하기가 조금 더 편안했달까요? 그래서 소설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소설을 읽게 됩니다. 일단 저의 선입견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극티인 저도 찔끔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 소설이 진짜 명작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입니다. 이 안락사라는 주제가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에 반대되는 입장이 또 이제 있고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이 안락사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윌 트레이너와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윌의 가족, 윌의 선택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 루이자 이제 그런 인물들의 감정선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다 정말 이 각각의 인물들의 입장이 공감이 되고 몰입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윌 트레이너가 살아온 인생은 나의 경험을 까마득히 넘어선다. 내가 뭔데 그런 사람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러저러한 말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책 중반부에 루이자가 이제 사지마비 환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답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꿀벌님. 친구분, 환자, 누구든 꼭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품위 있게 죽는 법을 알게 된다면, 또 내가 죽으면 가족이 상심의 폐인이 되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난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좋은 분 같고 또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그를 돌보게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간병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역시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 당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AB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간섭하나요? 친구분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질문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장들을 보고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지마비 환자가 됐는데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길 바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안 된다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례할 수 있겠구나. 뭐 그 삶을 감히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의 불편함입니다. 이 소설 속 내용에서는 루이자가 윌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녀요. 거기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 불편한 행동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약이 많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이제 루이자가 네이선과 함께 윌을 데리고 병원에 진료를 간 에피소드였는데요. 세상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도로 포장 상태가 얼마나 거지 같은가 하는 실감이다. 여기저기 푹푹 파인 데를 엉망진창으로 땜질해 놓았거나 아예 울퉁불퉁했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윌 곁에서 걷다 보니 고르지 못한 이음새가 나올 때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스라치는지,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돌아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보다 내가 너무 편해서, 몸이 편해서 놓치고 있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좀 살아가기 좋은 사회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윌의 선택입니다. 루이자는 그의 선택을 돌리기 위해서 6개월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윌을 또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열흘 정도 남겨두고 떠난 여행에서 루이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윌에게 본인과 극복해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윌도 루이자를 사랑하지만 하지만 이 휠체어는 내 존재를 규정해요, 클라크. 당신은 나를 몰라요. 진짜 내 모습을. 이 물건이 있기 전에 날 본 적이 없잖아요. 난 내 삶을 사랑했어요, 클라크.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입니다. 내 일과 여행과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모든 걸 사랑했어요. 신체를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좋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 물건에 갇혀서 살 수 있게 생겨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도와 목적에 모두 반해 나를 규정하는 게 이젠 이 물건이 됐단 말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유일한 물건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끝내 자신의 선택을 고수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본인의 심정은 또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픈 대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이자의 성장입니다.
출판사에서는 내세우는 포인트가 안락사나 다른 뭐 장애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내세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제 기준에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하고 싶은 것도 능력도 없이 그저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오는 감당하고 있는 루이자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극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서사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서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게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윌이 루에게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루이자의 미래를 위해 지지와 지원을 해준 게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일이 뭔지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파악하고 그 두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참 간단해 보이네요. 간단해요. 문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잠재력도 그래요. 잠재력. 난 당신이 이처럼 왜소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죽어도 못 보겠어요. 전부 합쳐봤자 8km 반경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삶. 당신에게 놀라움을 주고 노력하게 만들고 머리가 핑핑 돌다 못해 밤에 잠도 안 오게 만들 사람 하나 없는 이따위 삶 말입니다. 윌은 계속해서 루이자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게 만들고 결국 유언장을 통해서 루이자가 독립할 수도 있고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윌이 살아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 그랬다면 윌을 보살피느라 루이자의 미래에 대한 선택에 좀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기 싫었던 윌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루이자의 성장 서사인데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새길 만한 문장을 얻은 것 같아서 루이자가 이겨내고 찾아낸 것들이 이제 오히려 제가 깨닫고 얻은 것처럼 과몰입이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봤던 왈가닥 꽃반 루이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투석기로 발사된 돌덩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 속에 처박히게 되면, 아니 적어도 얼굴이 유리창에 다 짜부라질 정도로 심하게 등 떠밀려 남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밤에 깨어있기는 싫었다. 성체 저 건너편의 윌은 지금 깨어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상상력은 계속 그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려 했다.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어두컴컴한 곳인데. 이것이 진실이다. 내 노력은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었다. 시간이 소진되고 있었다. 기껏 파리까지 여행을 가자는 정도도 설득할 수 없다. 게다가 윌이 말해준 이유는 반박하기 어려웠다. 조금만 더 긴 여행을 떠나보자는 내 말을 번번이 거절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타당한 이유를 내놓았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 한 내가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없다시피 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각 서점 링크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영화는 현재 쿠팡플레이랑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더라고요. 둘 중에 뭘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싶으시면 저는 영화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영화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비교적 원작만큼의 표현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영화를 봤다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책만큼의 감동이진 않았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책은 진짜 명작이에요. 저 책에 대한 눈 진짜 높거든요. 저는 책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좋았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포인트가 있었던 것도 물론이거니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책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500페이지가 넘는 거의 벽돌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인데 술술 읽혀서 저는 할 거 하면서 한 이틀 정도 완독을 하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상했던 결말, 해피엔딩이 아니었는데 완독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현실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이렇게 명작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의 네 번째 인생책이 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책을 이제 컨텐츠로 이렇게 씹어 먹어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제 스스로한테도 좀 도전이었던 컨텐츠였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시리즈로 3부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Me Before You와 After You, Still Me 이렇게 3부작인데 After You는 윌이 죽은 이후 루이자의 삶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루이자가 윌과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슬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해피엔딩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판이 순차적으로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출간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후속편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